자, 다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제가 선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뭐 얘가 여러 가지 제가 토픽을 가지고 왔었죠. 처음에 무슨 body mass index, body composition, 그다음에 뭐 VO2 max, metabolism, exercise intensity 등등등 가졌는데 요번에는 제가 선수라는 토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왜 선수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나왔는가 하면 단순히 이게 조금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운동 생리학이나 다른 운동 처방 등등으로 얘기하면 선수 하면 우수한 체력을 가진 사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겠죠. 그리고 선수 중심으로 볼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 선수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대상자를 바라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선수는 오래전 처음에 우리 생리학이 발전을 시작할 때부터 초창기부터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운동이라는 특정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올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선수는 일종의 실험 모델 또는 연구의 모델이었죠. 다시 말해서 메달을 따고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인간이란 동물 또는 동물을 전체로 통으로 쳐서 인간이라는 훈련 가능한 육체를 훈련시켰을 때 과연 생리적으로는 또는 생물적으로 이 생물이라는 게 얼마만큼 변할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약간은 경계를 왔다 갔다 넘나드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일단은 생물학적인 또는 생리학적인 관점에서의 인간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졌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이 운동선수라는 특별한 육체적 훈련을 받은 대상자가 얼마만큼의 운동 능력을 가졌는가. 그래서 생리학과 운동 생리학을 조금 넘나들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 선수라는 대상을 단순하게 피트니스가 높아 이게 아니고요. 인간이라는 동물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조금 뛰어넘어서 우리가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킨다면 어디까지가 맥스구나 또는 100%구나 정도를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슬라이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가장 인간의 다양한 면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막 서치를 하다가 갑자기 예전에 어디서 그 사진을 본 것 같은데 라면서 인터넷에서 쭉 몇 개 길지도 않았어요. 한 2, 3분 찾아보니까 아니나 달라 바로 이 사진이 홀랑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딘가가 이 사진에 사이테이션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아니면 무슨 athletes, body figure, 등등등에서 몇 개 키워드를 넣으시면 쉽게 이미지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겠고요. 처음에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이거 운동선수들 그러면서 첫 번째 느낀 게 다양하다. 이 정도를 느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연 운동선수가 얼마만큼 다양성 그리고 육체적 능력을 가진 다양성을 보여주느냐의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위쪽은 여자 선수들이고 아래쪽은 남자 선수들이고요. 벌써 이렇게 딱 한눈에 이렇게 딱 스캐닝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 운동선수는 아마도 체조, 저기는 아마도 레슬링, 저기는 아마도 스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상을 다 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보시는 대로예요. 그리고 이 피규어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낯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체조 선수들 날라다니는 거, 축구 선수들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역도 선수들 땅땅한 거,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죠. 여기 있는 선수들은 세계적인 선수들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10년, 11, 2년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인터넷에 굉장히 해상도 좋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다운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제 메시지는 뭐였냐면, 일단은 인간은 다양한 모습과 체형이 존재한다 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재미있게도 스포츠 종목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또는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아니면 두 개가 겸비됐던 확실한 사실 하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유사한 종목별 체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그랬냐면, 단순히 이것은 생리학적인 측면을 넘어서 이거는 운동이라는 특정한 종목들의 가지고 있는 특성, 원하는 요구사항, 뭐 예를 들어서 기록 경기에서 요구하는 것과 기술 경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르니, 기술 경기의 경우에 팀 경기일 경우, 아니면 혼자 하는 경우, 또는 복식인 경우 등등등 해서 다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의 대략적인 체형, 그리고 체구 또는 몸무게, 키 등등은 아마도 여기 있는 샘플들과 각 종목에서 그리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몇 개의 탑픽을 끄집어내서, 예를 들어서 체형, VO2 max 또는 등등등을 뽑아내서 제가 인간이 훈련을 통해서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운동선수 말고는 이 어떤 극한적인 상황의 피지컬 트레이닝을 통해서 인간의 몸이 변한다는 것을 앵간해서는 실험적으로 규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선수들은 최소한 2, 3년, 길면 10몇 년 동안 이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 운동에서 fit이라는 단어가 어떤 생리학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운동선수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와, 운동선수는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가 아니고,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이 정도에 근접하는 체력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겠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아마 체형과 체격, 그리고 대사 능력, 그리고 근육의 능력 또는 그 형태, 크기, 그리고 심혈관계, 그리고 시기의 변화가 과연 운동선수에게는 보통 사람과 다른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운동선수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 아까도 제가 잠깐 실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체중, 나이, 키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키? 이건 이상한 브랜드 네임인데, 나이와 키 뭐 등등 해서 제가 다 보여드린 거고요. 아까 그 선수들입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보여드린 거고. 자,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사실은 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칠까 말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절대 시험 문제에 안 나옵니다.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왜? 좀 이따가 얘기를 제가 하면 아마 분명히 아실 거예요. 먼저 요 그림을 보시고 소마토타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체형, 소마가 뭐냐면 body입니다. body, B-O-D-Y, body, 몸이란 얘기죠. 타입은 형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걸 직역하면 신체형, 신체 유형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은 단어일 거예요.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배엽, 그렇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배엽 그러면 마른 체형 이렇게 보통 하고요.
대배엽 그러면 살찐 체형 뭐 아니면 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유형 뭐 이렇게 하고요. 중배엽은 머스큘러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터넷에 들어가도 많고요. 모든 교과서에서 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꽤 오래된 지식 체계죠. 지식? 뭐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니까.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요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 또는 소마토타입은 1940년대 셸돈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거죠. 이 셸돈이라는 사람은 사이콜로지스트입니다. 심리학자예요. 동시에 여기서 제가 시험 문제 안 내는데 동시에 이 사람은 우생학자입니다. 우생학자로 영어로는 유제네시스트라고 하죠. 유제네시스트. 이 과학이 또는 과학이라고 허울을 쓴 참 나쁜 케이스의 지식 또는 학문 또는 연구라는 영역에서 참 나쁘게 쓰이는 케이스입니다. 당시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것이 약간 정당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들은 꽤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요즘은 여러분들 많이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서 듣기도 하겠지만 그 윤리적으로 연구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이지 않은 연구의 경우에는 단호히 그 연구 결과를 사용하지 않죠. 이 우생학자의 이 심리학자가 주로 했던 거는 사실은 뭐 나중에 그러니까 뭐 우생학자뿐만 아니라 뭐 인종차별주의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소마토타입이라는 단어도 만들고 이것을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알렸고 사람들은 와 저거 맞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체형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냐면 이 체형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성격도 사회성도 그리고 인종까지 구분하죠. 그래서 살이 많이 찌고 뚱뚱하면 둔한 사람 그리고 머스큘러하고 뭔가가 몸이 잘 다부지게 체력을 유지하면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최소한 알고 있는 생리학에 기초한 저의 느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렇죠. 사람들은 조금 자기 체중 관리 못하거나 하면 어떤 실행력이 또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공개적으로 그걸 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셸던의 그 비주얼 텍사노미라고 합니다. 비주얼 텍사노미 시각 분류. 그러니까 형태만 보고 사람의 다른 모든 사회적, 인간적 내면까지 모두 판단해버리는 기준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옳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요. 100% 틀립니다. 왜냐하면 절대 시각적인 판단은 정량적인 평가 기준이 1도 없습니다. 최소한 제가 BMI를 비판하더라도 BMI는 키와 체중이라는 명확한 정량적 평가 기준이 있지만 이 셸던의 비주얼 텍사노미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형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떤 사람일까? 행동 거지는 맞을까? 학업 성취는 어떨까? 가치관, 그 사람의 애티튜드는 어떨까라고 판단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뭔가가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듯 하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거의 모든 텍스트북에도 여전히 있고요. 인터넷에도 많이 떠도는데 더 이상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었다면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그래도 뭐 알려드릴 건 알려드릴게요. 제가 뭐 시험 문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게요. 사람의 체형을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요. 거기에 1점부터 7점까지의 척도를 줍니다. 그래서 가장 마른 사람은 액토에서 1번. 그러면 가장 말라서 액토에서 1번이면 엔도에서는 1번이 그러니까 죄송해요. 가장 말랐으면 가만있어 봐. 이게 어떻게 되지? 액토. 가장 말랐으면 7번.
근데 엑토에서는 7번이 되면 엔도에서는 1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세 개의 분류를 세 개의 디짓으로 남깁니다. 다시 말해서 171, 161, 151, 141 이런 식으로, 또는 731, 631, 53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 체형의 스케일을 만든 다음에 7가지의 스케일을 만들고, 그 7가지 스케일을 만들어서 여기 세 개의 디짓을 놓고 거기다 배치합니다. 내가 왜 이걸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대부분의 운동선수는 이 위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죠. 예. 엔도모프로 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보통 액토모프 아니면 메소모프 쪽으로 이렇게 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각적인 평가고요. 전혀 체주이나 체구에 대한 정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이라는 말을 이용한 뻥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저렇게 나눈들 저 사람이 어떤 육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굳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정량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의도나 이 등등등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보시면 교수님 이거 안 가르쳤는데 뭐 이러면 제가 또 혼자 온팡 뒤집어 쓸까봐 일단 가르쳐 드리면서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먼저 운동을 얘기하기 전에, 아니요, 죄송합니다. 선수들을 얘기하기 전에 선수들에 대한 연구의 방법을 먼저 또 한번 소개를 드려야 되겠고요. 슬라이드 한두 개가 지금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거의 모든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이루어져 있는 이 생리학, 인간의 몸의 능력의 생리학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연구의 방법은 거의 글쎄요 한 60, 70%는 달리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 40%는 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수님, 그러면 다른 운동은 많이 연구가 안 됐나요? 거의 없습니다. 수영이 조금 있고요. 달리기, 자전거, 수영 정도가 가장 많이 연구된 연구 방법이자 운동의 종목입니다. 물론 이것은 육상 선수나 자전거 선수나 수영 선수를 위하다기보다는 이 운동의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리고 가장 약한 운동 강도에서 가장 강한 운동까지도 모두 섭렵할 수 있는 유형의 신체 활동 또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억하실 거예요. 1978년에 처음으로 ACSM이 Exercise Recommendation을 냈을 때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단어가 있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Developing and Maintaining, 그 다음에 Physical Fitness를 얘기하면서 어떤 운동을 할까요? 유산소성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연구의 결과가 웨이트 트레이닝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연구하지 않았을까요? 아는 게 아니고 못했죠. 왜? 굳이 많은 연구자들은 사람의 인간의 육체적 능력을 알기 위해서 산소 섭취량과 대사량에 관심을 가졌지, 굳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단한 육체적 능력, 파워를 연구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관심사가 떨어져 있었던 상태입니다. 물론 나중에 웨이트 트레이닝과 머스큘러 무슨 스트렝스 인듀런스가 나중에 들어가긴 했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운동선수라는 대상,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운동 유형은 누가 뭐래도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달리기, 10분, 20분, 30분, 50분, 2시간 달릴 수 있는 운동 유형, 달리기 몇 개 없죠. 자전거도 그렇죠. 수영은 거기까지는 못 따라갑니다. 보통 수영을 2시간 한다 이러진 않으니까요. 근데 자전거와 달리기만큼 좋은 운동 모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장비도 트레드밀 또는
바이스클 에르거미터라는 두 개의 굉장히 좋은 실험 장비가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웰리 센터도 어디든 센터가 가서 다 보세요. 거의 다가 트레드밀 쫙 깔려 있고 자전거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모두 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운동 강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예전의 실험 장비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이 다시 여기로 들어왔고, 다행히 불행인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칼로리를 계산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정교한 계산 방식의 하나의 툴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니 연구 주제가 처음에 다시 기억합니다. 다시 100년 넘어가서 AB 힐이 산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근육이 어떻게 열을 발생하는지, 산소에 소비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 이것이 조금씩 최대 능력이 있네? 그러면 최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VO2 max를 측정함으로써 이 사람의 유산소 능력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네? 와우. 그러면 어떤 운동이 가장 좋지? 달리기네. 그 다음부터 모든 과학자들은 달리기에 목을 맵니다. 자전거와. 자, 그러면 내가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기 위한 운동 형태, 달리기입니다. 연구 목표의 대부분은 VO2 max에 투입됐으니까, 또는 VO2 max가 아니더라도 안정시보다 높은 저강도, 중강도 운동 강도를 계속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몸은 대사가 어떻게 진행될까도 궁금했죠. 그러니 그것도 안정된 운동 강도가 필요했고, 여전히 달리기가 최고의, 또는 자전거가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실험을 재현할 수도 있고, 누구도 할 수도 있고, 웬만한 사람 다 할 수 있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위이고, 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고 트레드밀이나 자전거에서 할 수 있고, 운동 강도도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달리기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거기에 관련된 장비들도 많이 만듭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센터에서 볼 수 있는, 일반집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거의 다 모두 실험 장비로부터 유래된 것일 거예요. 트레드밀은 사실은 여러분 혹시 아신다면 예전에 감옥에서 이 사람들이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고문하기 위해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용한 게 트레드밀이기도 하지만, 여하튼 트레드밀, 바이스클 에르고미터,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로잉 머신도, 이것도 다 운동 장비가 아니고요, 원래 실험 장비입니다. 스태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노르딕 트랙도, 노르딕 트랙은 사실은 그 피트니스 장비로 먼저 나왔죠. 노르딕 트랙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모르겠어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자, 그래서 여하튼 연구 방법과 기술 장비가 발전했다. 자,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자, 대사를 연구하고 싶어요. 최대 유산소 능력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툴이 뭐야? 그럼 누굴 쓰지? 역시 운동선수 최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대 능력까지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줄 수 있는 대상은 운동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운동선수가,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동선수를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사실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운동선수 개인으로서의 능력도 저는 보지만, 사실은 저는 생리학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죠. 와, 저 몸 대단하네, 약간 이런 거죠. 야, 아무도 못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네, 그런 것들을 제가 들여다보긴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생리학적 관점에서 시작했고요. 그러나 운동 생리학이 50년, 60년, 7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특히나 60년, 70년, 80년대 굉장히 융성했고요. 그때 운동 생리학은 이 운동선수를 이제 과거의 연구의 생리학적인 연구 관점에서 이제 스포츠와 경기력으로서 조금씩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메타볼리즘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디 서피스 에어리를 얘기하고, 동물과 함께한 체중 대비 무슨 체중의 0.75선 등등등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래된 책들을 보시면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영역의 설명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들은 예전부터 쌓여 있었던 생략적인 관점에서 선수를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에서는 거의 스포츠와 경기력 관점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게 되면 그러한 혼돈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몇몇의 실험실 또는 그 연구자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이 연구자들이 과연 운동선수를 대상으로서 어떤 것들을 발견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이 제가 오늘 토픽의 선수인데 결국은 거의 모두 선수를 대상으로 얻어진 정보들입니다. 만약에 선수들이 아니라면 선수급 정도의 최고의 피트니스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대상으로 뽑아낸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또는 처음 듣는 것도 있겠지만 알고 있는 것들이 그것들이 운동 선수들로부터 나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을 조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체육과 출신이고 무슨 뭐 내가 운동 생략을 가르치고 뭐 이런 이유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건강과 관련된 연구들은 지금 제가 소개드리려는 이분들의 결과에 의해서입니다. 물론 제가 중간중간에 일반 건강 또는 보건 또는 의료 쪽에서의 정보도 가지고 오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몸의 능력에 대한 평가와 정보와 그 과학적 지식은 거의 100%다 운동생략 또는 생략자들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남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운동선수라는 대상이 매우 중요한 과학적 근거들과 증거들을 수집하는 대상이었다.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하버드 퍼티그 랩을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 능력과 피로의 관계를 연구했고요. DVD입니다. 과연 인간은 어떻게 되면 피로해질까 또는 지칠까를 말이 이제 피로라고 하니까 피로하면 뭐 너무 구닥다리 같은 단어 같긴 한데 왜 인간이 지치지? 지친다는 것의 뜻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친다. 정신적으로 말고요. 육체적으로. 예. 여러분 지금 수업 들으면서 지치고 있는데 그건 정신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게 전혀 아닙니다. 예. 육체적으로 지치려면 내가 지치지. 여러분들이 지칠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칩니다. 근데 여러분 심리적으로 없고요. 저도 계속하면 힘이 딸려요. 왜 지칠까? 지친다는 게 뭘까를 연구했습니다. 저 때는 사실 애매했죠. 근데 지치는 것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까? 락테이트가 있나 보다 라고 했죠. 물론 지금은 뭐 간혹 잘못된 지식이지만 뭐 피로물질이다 그러는데 뭐 사실 피로물질은 아니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인간의 피로도와 락테이트의 누적은 연관관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때 피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의 대상은 역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브루스 딜은 7번 보스턴 마라톤을 우승한 클리어런스 드마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죠. 그러니 세계 최고의 선수를 대상으로 피를 뽑고 산소 섭취량을 하고 등등등 알아내니 결국 피로는 몇 가지 화학적 물질 때문이고 그리고 피로는 체력이 우수한 사람일수록 더 늦게 나타난다 등등등을 발견하죠. 동시에 아주 지금까지 와 있는 아주 재밌는 결과 하나를 제가 여기다 올려놨는데 심장 스포츠 심장 여러분 많이 봤어요. Athlete's Heart라고 합니다. 또는 스포츠 하트라고 하죠. 스포츠 심장이라는 단어 또는 그 결과를 처음으로 퍼블리시한 게 바로 하버드 퍼티그 랩입니다. 당시 말해도 심장이 큰 거는 병적 현상이라고 얘기했고요. 심장이 커질 수 있는, 심장이 두꺼워질 수 있는 것은 병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무도 마라토너의 심장이 보통 사람의 심장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의 사람들한테 저 날마다 요즘 그 마라톤 나가기 위해서 지난 2달 동안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심장이 안 커집니다. 이거는 꽤 오랫동안
장기간 훈련한 어릴 때부터 훈련한 사람들 아니면 심장의 비대 현상은 잘 나타나지 않죠. 특히나 좌심실이 커지는 것은 유산소 운동의 결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제가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나 한국은 제가 잘 몰랐으니까 미국에 유학 가서도 미국 사람들도 미국 의사들도 그랬어요. 심장이 커지는 것은 그게 운동으로 커지나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랬죠. 근데 뭐 지금은 뭐 요즘은 병리적인 현상의 심장 비대증과 운동에 의한 심장 비대증 분명히 다르죠.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사실 저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히 운동선수가 비대진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전히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딜의 질문은 항상 그러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왜 지치지? 지친다는 것의 본질이 뭐지? 과연 산소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게 될 수 있으면 인간은 지치지 않을까? 또는 대사 과정에서 인간은 특정한 물질로 인해서 그것이 예측되는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 꽤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대표적인 게 혹시 여기 그 뭐 환경생리학을 듣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환경생리학이 대표적인 실험실이죠. 하버드 퍼티그 랩. 그래서 추위, 더위, 고지 등등등을 연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 때만 해도 지금은 뭐 인공 기후 조절실 뭐 이래 가지고 뭐 한겨울에도 더위를 만들 수 있고 한여름에도 추위를 만들 수 있는데 당시만 해도 그게 없어 가지고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겨울철에는 겨울 실험, 여름철에는 여름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높은 지대 하면 콜로라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4,000m 4,000m 넘는 그 고지가 한 16개인가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제일 꼭대기 4,000 몇 메타에서 베이스 캠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실험도 하고요. 심지어는 남미의 안데스 산맥에 가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음물 깨 가지고 거기 들어가기도 하고요. 등등등 실험을 꽤 많이 하죠. 자, 또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이 바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닥터 큐리턴입니다. 이 사람은 체육과 출신이세요. 체육과를 졸업하시고 꽤 똑똑하신 분이죠. 1940년대, 50년대에 연구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큐리턴도 라저 베니스터라는 올림픽 선수입니다. 세계 기록 보유자 프로필 작성해서 과연 운동선수는 어떠한 체력을 가졌나를 프로파일링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린 결론이, 그리고 사실 저도 약간 이거를 믿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운동 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요거를 뭐 찬성하는, 저같이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웬만하게 신체 활동 그냥 많이 돌아다녀 가지고 체력이 향상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에너지 소비량 정도 높이는 정도 체중 조절은 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체력을 향상시키겠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강한 운동 강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그건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여하튼 프로필을 기록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했죠. 자, 1970, 50년대, 60년대 또 한번 봅시다. 브루노 발키를 좀 또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당연히 브루노 발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은 나이 좀 있으신 분이었고 자전거 이렇게 발키 프로토콜을 만드시기도 하고 비오투맥스의 최고 어떤 그 프레딕션 이퀘이션도 만들었고요. 이분은 공군 체력 연구를 했고 15분 테스트를 개발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 산소 섭취량을 유추할 수 있는 현장 방법이 있을까? 야, 그러면 15분 동안 가장 빨리 멀리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미터로 계산을 해서 그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체력이 좋을수록 15분 동안 더 많이 뛸 거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겠죠. 지치면 중간에 다 포기할 텐데 15분 동안 네가 갈 만큼 가봐 이렇게 해놓고 제일 멀리 간 놈이 가장 체력이 우수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정량화 시켜가지고 유추해서 결국은 피트니스 레벨 또는 VO2 max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했죠. 이때 브루노 발키가 15분 테스트를 개발하는 1963년 그때 고 공군 체력 연구소에서 밑에 소위 말해서 장교로
비행기 파일럿이었단 말이에요. 장교로서 일하던 사람이 바로 케네스 쿠퍼입니다. 케네스 쿠퍼 기억하시죠? 12분 워킹 테스트 기억하시나요? 쿠퍼 인스티튜트 기억하시나요? 예. 거기에 에어로빅스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1968년에 67년, 68년에 에어로빅스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지금 에어로빅 하는 단어를 이 사람이 만들었죠. 그때 요 같은 공군 연구소에서 대빵으로 15분 테스트를 만든 게 브루노 발키고요. 이 브루노 발키가 밑에 외과 의사였던 케네스 쿠퍼가 나중에 이것을 줄여서 15분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12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12minute 테스트를, 워킹 테스트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개발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최대 산소 섭취량은 단순하게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는 방법 말고도 어차피 산소 섭취량이 많은 대상자 사람들은 무조건 장거리 달리기 능력에 우수하구나라고 찾아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황영조나 무슨 뭐 등등등 세계적인 마라토너들한테 VO2max를 측정하게 되면, 참고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VO2max를 측정하면 제가 유추하면 유추할 수가 없죠. 그냥 대충 그냥 제가 에버리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최대 산소 섭취량 여학생들이 한 42에서 51 정도 될 거고요. 남학생들은 한 45, 6에서 55, 6 정도 될 거예요. 자, 뭐 40, 50 정도 된다고 하죠. 황영조가 몇인지 아세요? 80이에요. 살벌합니다. 여러분들 공기 5개 마실 때 황영조는 8개 마십니다. 굉장한 거죠. 여러분들이 40개 마실 때 황영조는 80개 마십니다. 2배 마십니다. 산소를 몸속에서 2배 쓴다는 얘기죠. 2배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를 더 많이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능력이죠. 그것을 다시 말해서 장거리 유산소 능력이 좋은 사람은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 바로 브루노 발키. 그래서 15분 테스트와 12분 테스트라는 것을 개발하기가 딱 좋죠. 왜? 능력이 에어로빅 능력이 좋은 놈일수록 멀리 간답니다. 그러니 간단해지는 거죠. 일단 무조건 뛰게 하면 되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1, 2분 뛰면 너무 짧죠. 왜냐면 그건 무산소성 파워로 휙 뛰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최소한 10분 이상을 넘어서 뛰려고 하거나 또는 거들려고 하면 최소한 유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이 그때부터 킥인해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재미있게도 또 다시 반복되지만 1900년대 초중반까지는 대부분의 운동생리학 또는 응용생리학 또는 인간 운동을 기준으로 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통의 경우에 심장, 혈액, 유산소 능력, 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측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78년 ACSM이 첫 번째 레코멘데이션 낼 때 그 운동의 유형으로는 어떤 운동과 같은 대근육을 쓰는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왜? 연구 결과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대상은 거의 대부분 운동선수였죠. 또는 피트니스가 좋은 군인이었거나. 자, 이번에는 제가 가스텔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직 계세요. 이분은 아직 살아계시고 볼스테이트 있습니다. 지금 리타이어 했죠. 제가 여기다가 클릭을 하나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링크에서 들어가면 제가 유튜브인 것 같아요. 저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 어디서 인터뷰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가 어떻게 했고 왜 이걸 시작했고 뭐 등등등 뭐 처음부터 제가 뭐 그런 거죠. 뭐 처음부터 나는 이거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학교 갔더니 뭐가 뭐 알바를 구한다고 해서 갔더니 무슨 뭐 실험실에서 뭐 한다고 해가지고 참여하고 그때 내가 수영을 좋아했는데 뭐 등등등 이런 겁니다. 여기도 체육과 출신이에요. 가스리라는 사람을 운동생리학이나 응용생리학에서 모르면 큰일 납니다. 1966년에 보스테이트 그 실험실의 교수가 되고요. 이 사람도 여전히 세계적인 선수들을 다
실험 대상으로 씁니다. 여기서 다 찍으면 다 세계적인 육상 선수예요. 올림픽 선수이기도 하고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한 사람도 많죠. 알베르토 살라자르 혹시 아세요? 예. 이름을 혹시 육상을 좋아하거나 여기 관계하신다면 알베르토 살라자르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저거 아시죠? 근육의 타입. 적근, 백근 또는 지근, 속근 정도 아실 겁니다. 속근은 힘을 파열을 할 수 있고 지근은 할 수 있는 뭐 오랫동안 장거리 할 수 있는 거. 실질적으로 운동선수가 능력에 따라서 근육의 근섬유라고 하죠. 근육의 섬유의 종류가 그 비율이 다를까를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냐면 머슬 바이옵시라고 하는데 근생검이라고 하죠. 머슬 바이옵시, 근생검. 어디 제가 적어놨나? 머슬 바이옵시 여기 있네요. 머슬 바이옵시라고 했습니다. 근생검. 다시 말해서 근육을 근생검 내가 찍어놨나? 여기 바이옵시를 제가 찍어놨으니까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같이 살아있는 사람의 이 여기 종아리 또는 허벅지 또는 팔도 하는 팔은 잘 안 하고요. 보통 여기 종아리나 허벅지를 볼펜보다 얇은 약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무젓가락의 하나 정도를 여기다가 놀라지 마세요. 그냥 푹 찔러요. 칼 찌르듯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러면 안 돼요. 푹 찔러서 쑥 빼면 여기에 살점이 성냥 대가리 한 2배 정도의 살점이 딱 뜯겨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급속 냉동시키죠. 급속 냉동시켜가지고 이것을 그러니까 수직으로, 그러니까 근육이 이렇게 있다면 수직으로 단면을 쫙 잘라가지고 여기에 화학적 성분을 딱 다이를 해가지고 염색을 해서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지고 있는 효소에 따라서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이거는 백색, 백근, 저거는 적근 이런 거를 하죠. 그래서 근생검을 합니다. 여기서 한 명 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과학자의 이름은 P.D. 골닉입니다. 골닉. 이 사람은 유니버시티 워싱턴에 계셨던 분이고 지금 돌아가셨나? 모르겠다.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P.D. 골닉이 여기에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카스틸이 P.D. 골닉 실험실에 가서 저 그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서 근생검 기술을 배워서 훈련을 시킨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 또는 지치게 만든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 등등 선수 수준의 매우 높은 수준의 피트니스를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을 데리고 피로해지기 전에 근육, 피로해진 근육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실험했을 때 탄수화물을 안 먹고 했을 때 장거리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일 때 근력 운동만 한 사람일 때 그래서 극단적인 선수 대상을 이용해서 연구를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아실 거예요. 운동하려면 탄수화물 많이 먹어야 돼. 힘은 탄수화물 있어. 뭐 이런 거죠.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서 탄수화물이 없어져. 글리코겐이 없어지는 거야. 를 이 사람이 모두 다 찾아냈다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잔인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네, 지금 한번 뽑아요. 죽겠죠. 졸라 뛰고 지친 다음에 다시 한번 뽑아요. 자, 그러면 안정시의 근육과 운동했을 때의 근육은 서로 다른 글리코겐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두 개의 함량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죠. 물론 이거는 뭐 글리코겐뿐만 아니라 뭐 리피드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하죠. 한번 왜 샘플링을 하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니까요. 자, 그래서 뭐 여하튼 장거리 달리기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결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유전이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해서 근육의 형질은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여러분들 또 배우시겠지만 운동생리학 시간에 백근과 적근의 비율은 마라톤 선수하고 100m 선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2대 8 또는 8대 2예요. 굉장히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그것은 훈련으로 변할 수 있는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유전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죠. 다양한 유형의 훈련이 이러한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라는 겁니다. 유전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글리코겐의 저장량 또는 글리코겐의 사용 능력은 훈련된 근육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죠. 어차피 백근과 적근의 프로포션은 비율은 똑같다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어진 양의 적근과 백근에서 글리코겐이 포함되고 저장되는 능력은 훈련에 의해서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훈련에 의해서 저장된 글리코겐의 사용 비율, 사용량도 변할 수 있다를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이미 60년 전에 50년 전에 이 사람이 그것을 찾아냈죠. 자, 운동 중에 젖산도 축적이 되고요. 운동하면 글리코겐이 없어집니다. 지친다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근육에 글리코겐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동선수한테 훈련을 막 시키고 지치는 것을 확인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보통의 경우에 락테이트, 그리고 또 하나를 묻습니다. RPE. 그러니까 똑같은 운동을 3시간, 4시간 계속하면 나중에 지쳐서 결국은 심박수도 올라가고 RPE도 올라가게 되죠. 자, 일로 와. 올려놓고 푹 한번 찌릅니다. 그리고 한번 봤더니 글리코겐이 없어지는 양만큼 RPE가 증가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인지적인 RPE, 즉 다시 말해서 인지적인 피로감도 절대적으로 근육의 생화학적인 스테이러스하고 정확하게 같이 간다는 거죠. 그걸 발견했습니다. 언제요? 보니까 제가 여기서 보니까 1970년대 초중반이네요. 여러분, 더위에서 운동할 때 물 마시라고 그러죠. 네. 얼만큼 마셔야 될까요? 왜 마셔야 될까요? 네. 이 사람은 더멀 레귤레이션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떻게 혼자 이거 다 하죠? 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젠틀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교수님 그런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나요? 뭐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역치 훈련이란 걸 하죠. 락테이트 스트레시홀드, 젖산 역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디까지가 예를 들어서 운동이 힘들어지는 순간이 있나,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운동 강도가 있나 등의 역치 훈련이 있고요. 탄수화물 로딩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카브로딩. 카브로딩이 뭐 아주 선구자죠. 이 사람이 없었으면 모르겠어요. 더 후에 누가 또 했는지 모르겠으나, 했을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먼저 했죠. 카브로딩도 했고요. 수분 보충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뭐 사실은 60년대, 70년대 하다가 80년대 넘어오면서는 이 사람은 주로 이제 근육으로만 넘어갔고 퍼포먼스에 넘어갔죠. 뭐 나중에는 후에는 그 더멀레기, 그러니까 체온 조절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을 만들기도 했죠. 물론 DVD하고 하버드 포티그 랩의 DVD하고도 작업을 했고, 사실 그런 거죠. 뭐 같은 커뮤니티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 서로 친구가 알고 다 이래가지고 서로 지들끼리 다 공유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육의 종류, 속근과 백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피리 골리기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동 선수에게, 코치에게, 감독에게 정보를 교육적으로 자기의 학문적인 학술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지도자와 선수에게 교육시키는 과정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피리 골릭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근육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했다면, 카스틸은 과연 운동 능력과 근육의 유형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근육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동하는가? 근육은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근육에 무엇을 공급해야 될까? 탄수화물 공급, 수분 공급, 글루코스 공급, 젖산 역치 아래서의 운동 등등등의 기술적인 측면에 굉장히 많이 몰두했죠. 말씀드렸지만 선수들은 유전에 의해서 그 능력이 결정됩니다. 자, 제가 아까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모두 다 그냥 거의 다 달리기 아니면 자전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전거라고 보시면. 제가 아까 처음에도 왜 이 방법이 사용되는지 설명드렸죠.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편안하게 운동 강도 조절할 수 있고 운동 양을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마지막까지 최고의 상태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자전거 타기와 달리기였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 자, 운동선수, 자, 제가 지금까지는 달리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몇몇 과학자들을 얘기했으면 지금은 이제 메타볼리즘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메타볼릭 레이트를 설명하면서 제가 뭐 북극에 갔을 때 투어 데 프랑스 뭐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 유사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분명한 거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의 학자들은 과연 동물은 얼마만큼의 대사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은 산소 섭취량밖에 없었고요. 거기에 비해서 운동 생리학을 또는 피트니스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의 관점이 있었는가? 어떻게 하면 왜 어떤 선수가 운동 수행력이 또는 경기력이 좋을까라는 것이죠. 물론 두 개의 지표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쪽도 VO2 max와 메타볼리즘이었고 저쪽도 VO2 max와 메타볼리즘이었죠.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생리학자들은 인간의 능력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델이 운동선수였고 운동생리학자들은 결국은 그래서 메달 딸 수 있어? 또는 기록을 줄일 수 있어? 더 힘을 쓸 수 있고 오래 버틸 수 있어? 지치지 않을 수 있어? 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둘은 여기서 만납니다. 요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서 만나요. 결국은 뭐냐? 과연 그렇다고 그러면 인간의 능력은 어떻게 되는데 대사 능력이 어디까지 가는데 산소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왼쪽은 여자 선수, 오른쪽은 남자 선수를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각각 측에 남자 측에 여자 측에 종목을 써놨습니다. 자, 기초 대사량을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 그리고 아까 기억하시죠? 혹시 엑셀 파일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수치를 보시면 38.6kg의 선수는 약 950, 60kcal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키가 1m, 2m가 넘는 2m 넘나? 그게 아니었나? 체중이 100kg이 넘는 여자 선수는 하루에 기본적으로 2000칼로리를 훌쩍 넘는 에너지 기본 소비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900과 2000 그러면 약 2배가 넘죠. 그건 안정시 대사량이고. 자, 다시 뒤돌아가 넘어가면 산소 섭취량이 크고 높을수록 장거리를 뛸 수 있네? 그렇네. 자, 그러면 얼마까지 높아질 수 있는데 관심이 있겠죠. 제가 아까도 황영조 같은 우수한 선수를 얘기했을 때 한 VO2 max가 80이라고 얘기했고 여러분들 한 40, 50 정도 된다고 얘기했으니 굉장히 높은 편이죠. 자, 그렇다면 운동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에너지 대사를 할 때 과연 인간은 얼마만큼까지 올려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심지어 저 위에 투어 데 프랑스를 보면 약 하루에 6000kcal를 사용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정시 24 곱하기 여러분들 체중하시면 대충 한 80kg 되면 여러분 한 1700, 1800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의 3배를 계속 씁니다. 보통 남자 성인의 하루 에너지 대사량 하면 한 2500에서 3500 정도 잡나요? 한 3000 정도 잡는다고 하면 그 대사량의 2배를 3주 동안 계속 합니다. 여러분 투어 데 프랑스를 혹시 아신다면 투어 데 프랑스는 알프스산을 넘죠. 전체가 한 1800km인가 몇천 킬로 되죠? 하루에 한 200km 갑니다. 하루에 200km를 3주 동안 합니다. 하루에 200km라면 여러분들 서울에서 대전까지예요. 대전까지가 18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 대전보다 더 가야 됩니다.
그거를 3주 동안 하루 쉬고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유, 대전까지도 못 갈걸? 하루에? 무식하죠. 그게 약 6,000kcal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죠. 대단한 겁니다. 물론 저것뿐만 아니죠. 뭐 여기 보시면 또 굉장히 많은 뭐 있습니다. 예. 웬만한 트라이애슬론 무슨 사이클링 이 정도만 돼도 보통 한 3,900, 4,000, 4,500 정도 되니까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의 보통의 하루 에너지 대사량의 1.5배에서 약 2배 정도까지도 됩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졌죠. 다시 처음에 제가 이 수업을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선수가 아니면 저런 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참 재미있게도 땡큐하게도 운동선수는 우리한테 너무 좋은 실험 대상?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연구 대상이 되고 있죠. 자, 또 한 가지 인체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또 식품 영양 또는 다이어트 또는 식이 섭취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 뭐 또 하나 추가적으로 목재노동자 뭐 지금 한국에서 목재노동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맨날 도끼질하는 뭐 이런 겁니다. 하루에 한 4,500 정도 쓴다고 하고 굉장히 높은데 자 생물학에서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과연 6,000kcal를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맘만 먹으면 하루에 8,000kcal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은. 다만 그거를 2주, 3주 동안 유지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한번 빵 치고 나오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유지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지 가능한 메타볼리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여기에 관심을 두느냐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 보세요. 하루에 뚜어 데 프랑스처럼 하루에 6,000kcal를 3주 동안 계속 유지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를 자전거로 3주 동안 달린다?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다시 또 딴 데로 튀어버립니다. 뭐냐면 인간이 그만큼의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몸에 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결국 그게 가능하니 가능하죠. 자, 다시 말해서 인간의 소화 능력과 에너지 섭취량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능력은 어디까지 갈까?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최소한 몇 년은 아니더라도 3주 정도로 얘기하면 인간은 하루에 6,000칼로리를 먹고도 소화, 흡수,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사량 하나만 보고도 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000kcal, 여러분들이 먹는 양의 2배를 3주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문일 겁니다. 뭐 속으로는 교수님 주면 더 먹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고문일 거예요. 맞아요. 그 정도로 인간은 다시 말해서 운동선수는 단순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 잠깐 잊었던 뒷면을 싹 보면 그만큼 먹고 소화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은 다시 말해서 운동선수의 몸은 단순하게 힘을 쓰고 에너지를 대사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반되는 다른 모든 육체적 시스템도 같이 동반해서 변해야 합니다. 그 모델을 지금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요거는 대략적으로 또 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른 에너지 사용, 섭취, 유지, 그러니까 뭐 유지 가능 대사량 정도로 표현하면 좋겠죠. 유지 가능한 대사량. 참고로 뚜르 프랑스 선수들은 3주 동안 하루에 서울에서 오늘은 대전까지 갔다가 내일은 서울로 왔다가 하루는 대전까지 갔다가 한 번은 일로 왔다가 이거를 10번 반복하고요. 3주 후에
체중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에너지 균형이라는 개념에서 생각하면 교수님 결국 이 사람들은 밸런스를 맞췄군요 라고 답을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 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여하튼 남자 선수, 여자 선수 대략적으로 그러면 운동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유지 가능한 범위는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하면 한 3천에서 6천, 여기 남자는 평균 한 4천 정도 되고요. 여자는 한 3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말씀드리지만 사실 여기도 매우 극단적이죠. 3주 더 해봐 그러면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3주 정도를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봤을 때 유지 가능한 건 한 6천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너무 극단적이다. 1년 내내 유지 가능한 그러한 에너지 소비량이 있어? 1년까지도 가지 맙시다. 약간 예를 들어서 시즌으로 갑시다. 한 2개월, 3개월만 한번 가봅시다. 그럼 그때 유지 가능한 에너지 소비량과 섭취량이 존재합니까? 아마도 그러겠죠? 어느 정도 범위가 될까요? 남자는 한 4천 정도 되지 않을까? 여자는 한 3천 정도 될 거야 라고 대략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물론 이 수치를 제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자가 크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큰지 정도는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여기서 특정하게 점수를 찍힙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유지 가능한 칼로리 소비량이 하루에 얼마일까요? 500kcal. 내가 이런 문제를 내지는 않을 테니까요.